유럽인들이 부처를 이디오피아 출신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1부 먼저 보셨지요? 1부를 안 보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보고 오셔요. 인도 불교와 관련돼서 사진에서 제목을 보면 선교사 탐험가 너무 헷갈려 이렇게 돼 있죠. 네. 선생님이 한번 해석해 보시죠. 저 위에 타이틀이 있고. 네. 정답. 네. 네.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유적인지 네. 힌두교 유적인지 네. 잘 모르겠다. 그거예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거는 네. 자, 이 서인도 지역에서 이제 사실 영국에 의해서 개발되었던 근대적 항구 도시가 뭄바이였습니다. 네. 유럽인들이 오게 되면 주로 이제 뭄바이 항에 도착을 해서 큰 배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타이타닉 같은 큰 배를 타고 왔겠죠, 그죠? 네. 와서 뭉바이 항에. 그럼 우리도 사실 세계에 어디 처음 가면 우선 왜 처음 도착하는 그 도시 주변에 있는 뭐 유적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유적 중에 하나가 그 뭄바이에서 이제 근교에 있는 까닐리라고 하는 석굴 유적이고, 네. 또 하나는 우리로 치면 그 서울에서 느낌이 한 강화도 정도의 뭄바이 근처에 섬이 하나 있는데, 네. 섬에도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엘레판타 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힌두교 석굴 사원이 있습니다. 네. 인도의 불교에 대해서 최초의 기록을 남겨둔 사람들은 바스코 다가마 이런 사람들 같은 네. 포르투갈 당시에, 그죠? 네. 어떤 분은 저 미국을 찾아놓고 자기가 인도를 찾은 줄 알고 이제 나 여기 찾았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거기 인디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네. 이분은 인도를 못 찾은 거고, 어쨌든 인도에 최초 도착한 사람 바스코 다가마라고 알고 있는데, 포르투갈에 네.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선교사들이 함께 들어왔죠. 유럽인들이 진출하는 곳에는, 그죠? 네. 기본적으로 뭐 유럽인들과 같이 좀 신앙생활을 해야 했었고, 그 지역의 뭐 신앙도 전파하고, 그 대부분의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 지역을 연구하는 사실 연구자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도를 최초로 연구했던 최초의 인도학자 1세대는 선교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제 그분들이 뭐 그 지역의 풍습도 연구하고 뭐 언어도 연구하고 뭐 등등. 그래서 뭐 대략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15세기 이후부터 계속 지속됐는데, 네. 특별히 남겼던 기록들을 보면 이제 제일 문제는, 지금 인도인들이 불교를 잊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인도인들도 사실 저게 부처님인지 인도의 힌두교 신중의 뭐 순가신 등등등등, 인도인들도 사실 명쾌하게 대답을 못 해줬을 때예요. 네. 그죠? 네. 인도인들이 섬겼던 뭐 신이 되었건 뭐 아니면 뭐 위대한 왕이 되었던 위대한 뭐라고 할까 성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빨간 색깔로 재팬 이렇게 돼 있어요. 재팬. 거기 보면 다이보, 그러니까 그들 발음으로 이제 그때 일본 발음이 아마 뭐 부처님을 이렇게 비슷하게 발음하나 보죠. 다이보, 이거 대불인 것 같아, 대불. 대불 뭐 그런 거겠죠. 네, 대불. 그러니까 아이돌 오브 재팬 이래가지고. 네. 큐레이터 심의 의견입니다. 이 사파는 그 크기나 주위 환경을 보았을 때 일본 나라에 있는 동대사의 대불이 아닐까 합니다. 참고로 대불이 있는 동대사의 대불전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축물입니다. 동대사는 고대 나라의 역사 기념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기도 한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모습을 비교해보면 유럽인들의 선입견이 많이 보입니다. 대불의 나발은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곱슬머리처럼 그려지고, 가슴은 여성적으로 표현되었고, 둘러싼 공포가 있는 기둥은 서양의 성당 기둥처럼 표현되고, 주변의 보살상은 기독교의 성자처럼 그려지고, 광배도 흡사 서양의 성당에 그려진 성화처럼 표현되고 있네요. 보고 싶은 것들 위주로 보이는 인간의 주관적인 해석이 잘 보여지는 흥미로운 사파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비슷한 좀 약간 뒤늦은 시기에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한국에 방문해서 부처에 대한 이제 불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는 이제 얻어오는 거죠. 네. 일본은 특히 이제 문호를 일찍 개방하고 거기에도 네덜란드 등 유럽인들이 갔었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선교사들 및 이 드로잉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각종의 사파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네. 잡지라든가 신문 같은 데 이제 막 퍼뜨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렴풋이나마 부처라는 존재가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처음 알게 됩니다. 15세기 이후에야 뭐 서구인들이 서양인들이 믿는 예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그들도 비슷하게 알게 된다.
근데 대부분 이제 첫 번째 이제 생각은 당연히 이제 부처는 뭐 아마 인도인들이 믿고 있는 뭐 신화적 존재일 거고, 혹은 사실 그리고 실제로 뭐 중국 뭐 스님들하고 인터뷰를 해봤을 거고, 일본인은 뭐 인터뷰를 해봤을 건데, 뭐 신적인 인물로 아마 설명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특히 이제 우리 동아시아 불교에 왔었을 때는, 네. 그죠? 네. 뭐 여기 미륵도 있고 뭐 관음도 있고 막 그러니까 대부분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인도 자체에서도 이제 힌두교 신들과 좀 이게 믹스된 상태에서 신적인 측면이 강했을 거고, 네. 동아시아에서 들었던 그 부처에 대한 이미지는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아마 거의 절대 생각을 못했을 거고, 신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 지역에 믿고 있는. 네. 예, 그러다가 보시면 1785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헌 같은 것도 연구하고, 네. 특히 이제 많은 유럽의 지식인들이 산스크리트를 배웁니다. 인도 우리로 치면 이제 그 한자를 공부하듯이 네. 인도의 당시에 산스크리트를 알고 있는 브라민들한테 가서 산스크리트도 배우고 뭐 등등등 해서 옛날 이제 문헌들도 좀 공부하고 하면서 네. 석가모니가 역사적 인물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몇몇 학자들이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써놓은 거 보면 스리랑카 같은 데 남아있는 책을 보니까 가우타마 붓다 혹은 부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격화된 인도의 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석가모니가 실제로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실제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신격화된 왕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접근하기 시작한 거죠. 네, 흥미로운 것은 여전히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 게, 예를 들면 그 당시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당시 인도를 연구하는 네. 윌리엄 존스라고 하는 학자인데, 당시에 뭐 산스크리트도 엄청 공부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에서 이제 태어나서 인도를 진출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 이유는 이제 머리에 곱슬머리가 거의 핵심적이었었습니다. 네, 틀렸지만 네. 그걸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선교사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조금 문헌 같은 게 접근하면서 신이 아닌 실제 존재했던 뭐 역사적 왕, 네. 이디오피아에 태어났던 뭐 인도에 태어났던 걸 떠나서 네. 라는 쪽으로 불교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이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네. 그 윌리엄 존스라는 사람이 네. On the Gods of Greece, Italia and India라는 책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 이디오피아 관련된 얘기가 써 있다는 거죠? 윌리엄 존스는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는데, 당시 이제 식민 인도 정부에 네. 지금 우리로 지금 대법원장이셨어요. 네. 대법원장들은 판결을 해야 될 때 인도 관습법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인도 관습법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 뭐 예를 들면 주자가래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네. 주자가래를 알려면 한자를 공부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의 관습법을 보니까 브라민들이 알고 있는 산스크리트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인도의 뭐 관습법 이런 게. 네.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를 열심히 공부하셨고, 혹시 인도 유럽어조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네. 그리고 당시 이제 인도는 무골 제국 때문에 페르시아어도 이해 공부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오랫동안 그 무굴 제국이라고 이슬람 제국에 그 인도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법 그 인도의 많은 이슬람인들은 페르시아 당시 법전 같은 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어도 공부하고 인도 산스크리트도 공부하고, 또 기본적으로 당시 대법원장까지 했으니까 영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학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라틴어도 공부하고 했었다가, 이 양반이 인도 유럽어족을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정도 학자 정도가 이제 혹시 역사적인 인물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정보까지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훨씬 더 많은 그 문헌들이 번역 소개됩니다. 인도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불교 문헌들이 실제로 이제 외국어, 그 말 그대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네. 아주 소수의 학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대학원생들 분들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많은 불교 문헌들이 이제 생겨나죠. 그러면서 이제 불교는 잘하면 역사였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게 되죠. 무슨 얘기냐? 네. 이제 힌두교의 어떤 신앙이 담겨 있는 책들도 당연히 그때 공부를 했겠죠, 그죠? 네. 그 신앙책에는 사실 약간 신화적인 요소, 마치 이제 그리스 신화 같은 그런 측면이 훨씬 강했다라고 하면, 불교 문헌에서는 이 실제로 존재했었던 위대한 예수님과 같은 네. 종교 지도자와 관련된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뭐 힌두교 신인지 불교 신인지 뭐 저자 양반이 신인지 뭐 인물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200년 정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불교가 역사였었구나라고 하는 정도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첫 번째 반응은 사실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계속 사실 서구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 사실 인도의 힌두교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창시자가 있으면서 세련되게 다듬어져 있는 도덕 윤리관을 기초로 하는 잘 짜여진 종교 체계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무속신앙, 민간의 전설 이런 것들도 다 짬뽕이 되어 있는 일종의 오래된 민간신앙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민간에서 전해지는 오래된 악습이라든가 미신적인 측면들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오래된 코브라를 뭐 숭상한다든지 네. 뭐 혹은 아이를 낳아달라고 하면서 뭐 남성 성기 모양을 닮은 어떤 그런 것들을 뭐 숭배한다든지 네. 링가라 그러나요 그거? 네, 그러니까 혹은 과부가 되면 차별한다든지 등등등등 하는 것까지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거와 대비를 해보니까 불교는 그들에게 굉장히 좀 세련된 것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익숙하죠. 우리 동아시아는 어느 정도 익숙했지만 불교 자체가 그 이후에 특히 석가모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이제 불교 철학자들, 뭐 우리로 치면 뭐 쉽게 뭐 원효 스님 같은 분들이 뭐 논문도 내고 그랬잖아요. 불교 논문. 네. 뭐 그렇게 하면서 불교 철학들이 엄청 세련돼졌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굉장히 매료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뭐 아마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의 화려한 뭐 피라미드, 파라오의 뭐 거대한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전 세계 곳곳에서 사실 경험했지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곳곳에 자신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국가에서 자신들의 그 기독교 문명만큼이나 세련된 철학적인 종교 체계를 거의 유일하게 찾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테레만 헤세 같은 뭐 소설가가 뭐 불교의 영향을 받은 소설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면서 실제로 꽤 많은 최소한 유럽의 중상층 이상의 교육받은 사람들한테 불교가 매우 세련되고 긍정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상대적으로 이 불교 매니아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특히 인도의 힌두교와 비교되면서 게다가 현재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 인도인들이 신앙하고 있는 종교였으면 아주 소수의 선각자들을 제외하면 존중하고 존경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들의 정서상 당시에. 어차피 이거는 잊혀졌던 것이고 그들에게는 스스로에게도 마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주 오래된 시대처럼 인도에도 아주 오래된 시절이 있는데 이 불교는 정말로 존경할 만하다라고 하는 마인드들이 있었다는 거죠. 니들 지금 인도 니들 힌두교보다는 훨씬 세련된 옛날에 어떤 이게 있었는데 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문서들을 보면 고대 인도에도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 있다니 이런 반응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서 아까 봤지만 폐허가 되어 있던 앞부분에 보여줄 사진들 있죠, 그죠? 네. 거기에 대한 발굴 그리고 뭐 그 석굴 같은 것들을 재정비하고 거기에 있는 대한 조사들 같은 것들에 많은 서구 영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럽인들이 헌신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특히 힌두교보다 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이 당시에 이 영국 및 그 유럽인들이 이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그리고 각 그 유명한 불교 유적지에서 발견된 불상들은 전 세계 곳곳으로 많이 퍼지기도 했죠. 네. 제가 국방에 가보니까 몇몇 그 불상들은 우리 한국에도 와 있더라고요. 아마 그 일본인들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상이 유럽에서 왜 인기가 있었는지 아시겠죠? 상대적으로 특히 휘바라든가 비시노 같은 다른 힌두신보다 네. 불상이 유럽에서 훨씬 더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좀 더 이성적이고 네.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좀 길어 보이는 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헤르만 헤세 같은 소설가가 불교와 관련된 소설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네. 뭐 서구의 중산층 이상의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선호되었던 고대 인도의 네. 철학적 전통, 종교적 전통, 뭐 이렇게 유럽인들의 호감을 받고 이제 불상들이 특히 유럽인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많이 발굴되다가 불상만 파서 유럽에 팔 게 아니라 좀 진지하게 옛날 그 불교 신자들이 운집했었던 우리가 이제 승원이라고 하죠, 뭐 사원이라고 하죠. 네. 뭐 그런 곳에 대한 건축도 연구해 보자라고 하면서 약 200여 년 전 시작되었죠.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3부에서는 2부보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